먹지 마세요. GMO. 우리 식탁을 점령해버린 이런 모든 것들을 말틴 치틀, 킴벌스 윌슨, 김원영 옮김 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감자 드시고 내일 아침에 전화 주세요. 백신 주사를 맞기 위해 의사를 찾아가는 대신에 가장 가까운 농부의 밭으로 찾아가면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인간 바이러스로 식물을 조작해서 그 식물을 먹으면 경구용 백신을 투여한 효과를 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생명공학자들은 인간의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로 식물을 조작함으로써 식물의 잎과 줄기 그리고 기타 조직들이 인간의 몸속에서 항체를 생성하는 항문성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네이처 메디슨 1998년 5월호는 어떤 변종 대장균 대기 설사를 일으킨다. 이런 것에 유전자를 이식한 감자를 섭취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장균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주는 특수한 항체 생성 세포를 갖게 된다고 보고했다. 이 실험은 유전자 이식 감자가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식물 유전 공학과 인간 건강의 관계에 대한 강력한 선례를 남겼다. 또 다른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비독성 콜레라 유전자를 감자에 삽입했는데 이 감자를 먹은 사람에게는 콜레라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었다. 심지어 이 감자를 처리한 뒤에도 백신 중 절반이 살아 있었다. 감자를 만들어낸 과학자들은 처리한 감자 하나를 일주일에 한 개씩 한 달 동안 먹으면 활성 비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어 콜레라 독성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면역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저하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 감자를 먹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텃밭에서 이 감자를 기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감자는 다른 많은 새로운 이식 유전자 식품들과 마찬가지로 FDA에 의해 의료용 식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즉 의사의 처방으로 식이요법용 또는 치료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감자가 어느 곳에서 재배될 것인지, 폐쇄된 공간에서 재배될 것인지, 어떻게 가공될 것인지, 누구에게 판매될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의약식품들과 관련해 훨씬 더 큰 문제는 이 식품들이 여러 측면에서 일보 후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유전자 조작식품의 형태보다는 우리가 언제나 약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순수한 의약품 쪽이 휴대와 운반이 더 간편하고 보존도 용이하며 내성 유기체의 성장을 재촉할 필요도 없다. 그저 필요할 때 정량을 복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중금속을 흡수하는 식물은 1998년 유기농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세 가지 뜨거운 이슈가 제기되었다. 유전자 조작, 산업 폐기물의 이용, 식품 방사선 처리 등이 바로 그 이슈였다. 이 세 가지 모두 소비자들의 압도적인 반대 때문에 새로운 유기농 기준에서 제외되었다. 산업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이슈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고 그래서 유전자 조작의 이슈 또한 해결책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농지가 독성 화학물질, 산업 폐기물, 독성 중금속의 무단 방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대기업들이 이러한 폐기물들을 갖다 버린 지역에서는 식수오염,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대한 끔찍한 영향, 토양의 황폐화 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다. 이제 와서 독성 토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주체가 농업 관련 기업들이라는 점은 너무나 큰 아이러니이다. 그들 대다수가 바로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주범들이었기 때문이다. 중금속은 산업 폐기 물이나 다양의 화학 비료 사용으로 인해 토양 속에 축적될 수 있다. 현재 유전공학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
화학 제품을 생산하던 기업이거나 여전히 화학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몬산토사와 다른 몇몇 기업들은 자신들이 묻어두었던 독성물질의 유산을 그대로 상속받은 셈이다. 식물 유전학자들은 유전자 조작으로 고단위의 중금속과 산업 폐기물에 견딜 수 있는 식물을 실험해왔다. 이러한 금속 내성 식물들은 보통 식물 같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조건에서도 생장을 할 수 있다. 이 식물들은 금속을 흡수해서 뿌리와 잎, 줄기에 저장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까지는 이 단계에서 식물들이 토양에서 흡수한 금속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어쩌면 이 식물들도 나름의 독성 폐기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식물들이 생태계 내부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도 아직 설명된 바가 없고 중금속을 흡수하는 성질을 다른 식용작물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농축된 폐기물이 먹이를 찾아 숲속을 돌아다니는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미지수이다. 점점 증가하는 항생제 내성. 식물 유전자 조작의 미래는 현재의 추세를 따라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항생제 마커 유전자는 계속 사용될 것이다. 이는 유전자 조작 식물 작물이 항생제 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의 성장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미국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에 따르면 사람의 몸속에서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흔히 쓰이는 항생제 내성을 가진 살모넬라 박테리아의 경우 1980년대에는 그 수치가 무시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5년에는 대략 20%가, 1997년에는 36%가 증가했다. 이처럼 극적인 증가는 우리가 먹는 식품에 사용된 항생제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전공학이 돌연변이 식용작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사용하는 한 사람의 건강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은 계속해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전자 오염.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유전자 조작 작물이 인간의 건강과 더 넓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만약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속되는 유형의 오염을 정화시켜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나는 과연 누가 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 찰스 영국 왕세자. 유전자 조작 생명체가 예기치 못했던 숙제에 확산되자 생물학적 오염의 문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대두되었다. 영국 법원은 이미 유전자 오염과 관련한 소송들의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1999년 몬산토사는 유전자 조작 작물과 이웃의 보통 작물 사이에 적절한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린피스의 베니 헤얼리는 이렇게 말한다. GMO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한 가지 방법은 외래종의 진입을 살펴보는 것이다. 외래종이란 인간이나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새로운 환경에 진입한 식물이나 동물을 말한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호주에 들어온 토끼일 것이다. 대략 1000종의 외래종이 진입하면 그 중에 100종이 새로운 환경 속으로 확산되고 10종이 그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한 종은 유해종이 된다. 최근에 미국 농무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유해종에 의한 소실은 미국에서만 한 해에 123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국제자연연맹 보호연맹은 외래종의 진입이 다른 종의 멸종을 부르는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멸종. 그래, 한 종에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진짜에 있어야 할 종들을 멸절시킨다는 건데요. 위험하네요. 그린피스의 보고서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매미나방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미국의 생태계에 천적이 없었던 이 유해종은 다른 대륙 북동부의 산림을 황폐화시켰다. 탈출한 유전자 조작 생명체로 인해 어떤 종이 멸종의 위기에 몰리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집중이냐 분산이냐. GMO 농업의 도입이 가져온 가장 큰 위험 중의 하나는 인류의 식량 공급에 대한 지배의 집중이다.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단 하나의 기업 몬산토 파머시아가 전 세계 GMO 시장의 80%, 8,600만 에이커의 농지를 지배하고 있다. 또한 극소수의 기업들이 거의 모든 종류의 유전자 조작 식품들을 지배하고 있다.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또 하나의 위험은 GMO가 지구 몬산토의 GMO 시장 점유율은 2007년 기준으로 몬산토사가 개발한 GMO 작물은 전 세계 2억 4,600만 에이커의 농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이는 전체 GMO 작물 재배 면적의 약 87%, 전 세계 농지 면적의 약 7%를 차지한다. 이거 엄청난 지배력이네. 전역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식량 공급에 대한 지배의 집중은 모든 사람들의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누가 식량을 지배하든 GMO는 그 자체로서 인간의 건강과 자연환경 그리고 생물학적인 다양성의 위험을 초래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 GMO의 98%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의 세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나머지 중에서는 1%는 중국에서 자라고 있고 1%는 다른 8개 나라에 분산되어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위험은 생명공학 종자의 판매자들이 대부분 GMO가 지배되는 위의 세 나라에 더욱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서 GMO 농업을 다른 나라로 이전시키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걱정스러운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은 GMO 작물의 재배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중국은 무역과 과학 분야에서 세계 시스템의 바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판단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 기준이나 감시단체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행보를 더욱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가별 GMO 재배 현황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는 건데요. 따르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크고 54%, 아르헨티나가 18%,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11%, 캐나다가 6%, 인도가 5%, 중국이 5%, 나머지가 이렇게 가로하는 전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다. GMO 농업국이 될 나라가 중국이든 다른 어떤 나라든 간에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의 기업이나 나라에서 국한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음식을 먹고 사는 만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무모한 과학, 파괴적인 농법법, 그리고 생명의 본질을 지배하려는 탐욕스러운 기업들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운동에 마땅히 참여할 수 있다. 제약업계의 새로운 바람은 약물과 비타민을 생산하거나 독성 폐기물을 먹어치우는 식물의 잠재적인 이익은 일반적인 생명공학 제품들에 견주어서도 대단히 클 수 있다. 멀리 지평선 위에 번쩍이는 황금에 눈이 멀어 있는 장래의 농민들에게 그 기술에 소반되는 중대한 문제점들의 길고 긴 목록 따위는 보이지 않을지 모른다. 대부분의 잠재적인 문제점들은 1세대 GMO에서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한 생명체에서 다른 생명체로의 유전자 전이는 불안정하고 불명확한 사건이다. 의도하지 않은 어떤 유전자가 전이 되어서 의약물 혹은 미지의 독성 폐기물과 합성되는 것은 아닐까? 외부 유전자가 새롭고 얼마나 변덕스러운 환경 속으로 유입되었을 때 어떤 종류의 물질이 생성되는 것일까? 위험한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약물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다른 식물이나 동물에 전이 된다면 우리의 환경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약물, 비타민, 백신, 작물들을 타양과 함께 갈아엎었을 때
타형 속의 복잡한 생명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러한 유전자가 평범하고 불가피하고 알려지지 않은 식용작물들로 도약했을 때 알레르기나 개인적인 신앙 때문에 그 식품 속의 약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유전자 조작 꿀벌들을 온실 속에 가두기를 계획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과학자들에 대해 말하자면 포획 상태에서 탈출했던 브라질의 살인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벌들은 미국 남부 지방까지 확산되었고 지금도 이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그것들이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여전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은 현재의 2세대 생명공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여전공학은 그로 인해서 이윤을 취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 앞에 내던져진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 살인벌이라는 것은 1950년 브라질에서 재래종의 품종 개량을 위해 아프리카에서 들여온 꿀벌이 격리된 사육실에서 뛰쳐나와서 주변 숲의 재래종 꿀벌과 자연교배하면서 탄생된 것이다. 살인벌이 많게는 10,000마리 이상의 떼지어 공격하는 탓에 그동안 100명 이상의 사람과 10,000마리 이상의 소가 희생당해서 살인벌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또 소도 죽을 정도로 이런 벌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살인벌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 증명된 바도 없고 제대로 된 테스트도 거치지 않았으며 충분히 통제되지 않은 새로운 테크닉에 의존하는 기술이다. 또한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공격적인 생식력으로 인해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유기체를 자연환경 속에 풀어넣는 기술이다. 얼마 전 우리는 한 대학으로부터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그런 요청이야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지만은 이 경우에는 초청한 것이 공상과학 소설 창작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눈살이 찌푸러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생명공학 기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공상과학 판타지 중의 대부분이 아직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장차 일어날 수도 없으리라는 사실이다. 다음 장에서 이야기할 일치된 행동과 부지런함을 통해 우리는 허구와 사실을 분별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터널 끝의 불빛 챕터 10.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GMO의 확산, 특히 미국의 상황은 두려울 정도다. 2000년 현재 전세계 1억 900만 에이커 이상의 농지에서 유전자 조작 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니 어쩌면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결정들이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1990년대의 네슬레 불매 운동에서 얻은 교훈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문제의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매 운동 당시 네슬레 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식품 회사였고 연간 매출액은 수억 달러에 달했다. 활동가들은 네슬레 이효식이 유아들의 죽음을 부른 몇몇 가난한 나라에서 그 이효식의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불매운동 활동가들은 네슬레가 세계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불매운동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매단체와 지지율로 이루어진 전세계적인 네트워크 조직해 네슬레가 어디로 고개를 돌리더라도 불매운동과 마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다국적 기업들이 누리던 장점, 세계적인 전력을 수립하고 정보를 통합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능력을 GMO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우리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25년 전 네슬레 불매운동 활동가들은 66개 나라에서 효율적인 국제활동가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팩스와 실시간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라. 이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이미 몇 번이나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 장에서는 식량 공급의 안전성과 무결성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각자의 공동체와 나라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략 1은 인정된 유기농 제품을 사라.
초기의 여러 사회운동의 주제들과는 달리 유전자 조작 식품은 모든 개인들의 삶에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량 공급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활동에 조용히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날마다 접할 수 있다. 우리 몸에서 GMO를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주방에서 그것을 몰아내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많은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그 외의 여러 지역에서 소비자들은 농약을 심하게 사용하지 않고 기른 농산물,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지구 친화적인 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지금도 구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식품에 유기농이라는 표시를 붙이며 제3자에 의해 인증을 받은 그 생산자들은 식품 생산에서 최고의 기준을 고수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종류의 식품에 생물학적인 식품이라는 표시를 부착한다. 농민이 애초에 비유전자 조작 종자를 뿌려서 기르는 한 유기농 식품은 GMO가 아니다. 유기농 식품을 찾기 위해서 종종 약간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유전자 조작 작물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우리는 되게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은 유기농 식품에서는 유전자 조작 유기체가 섞여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몇몇 가공된 유기농 식품들, 특히 콩이 들어간 유기농 식품들은 유전자 조작 성분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는 이처럼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기농이라고 표시가 부착되어 있거나 어떤 용어로든 지속 가능하며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법으로 재배되었음을 뜻하는 표시가 부착되어 있다면 그 식품은 유전자 조작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기농 식품을 구입한다면 실보다 득이 훨씬 크다. 유기농 식품의 가격은 화학 비료에 농약에 찌든 비슷한 모양의 식품들보다 비싼 경우가 많지만은 유기농 식품을 구입함으로써 여러가지 숨겨진 덤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이다. 유기농 농법은 소정한 토양의 산출력을 더욱 북돋워주고 오염된 물 대신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해주며 소규모 농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농장 노동자와 그의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며 위험한 합성 화학물질로 그 식품을 먹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신에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모든 인류의 식량 공급의 토대가 되는 전통적인 씨앗 품종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준다. 단 몇 푼의 돈을 더 내므로써 이런 덤들은 모두 얻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꼭 먹고 알밉기가 아닌가. 그러나 유기농 식품을 구입할 때는 상품 표시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식품 또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 등으로 표시된 채 팔리는 식품들은 유기농 식품이 아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시가 붙은 식품들은 유전자 조작 작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주먹구구식 표시에는 어떠한 기준도 없다. 그러나 유기농 인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은 비용을 쓴 농민들은 똑똑한 소비자에 의해서 안전한 식품을 길러내는 데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런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그 표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각자가 사는 곳에서 유기농을 의미하는 표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최대한 유기농 식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유기농 식품만을 사 먹는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사장에서 보았듯이 바로 그래서 GMO 표시제가 필요한 것이다. 소유로 여러 나라에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GMO 표시가 없는 식품만을 골라서 구입하면 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에 적절한 표시를 부착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어디나 유기농 식품을 찾을 수 있을까? 도심이나 대학촌 같은 일부 지역에는 생활협동조합이나 구매 클럽을 찾아가야면 된다.
생활협동조합은 때로는 유급 직원을 둔 세련된 매장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교회 지하실에서 몇몇 이웃들이 대량으로 구매한 식품들을 분류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저렴한 가격에 즐거운 마음으로 유기농 식품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지역들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해진 날짜에 농민들이 공원이나 넓은 주차장 같은 곳에 모여서 직접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자신이 먹을 식품이 어떤 종류의 씨앗을 이용하여 어떻게 재배되었는지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만큼 즐거운 경험이 또 있을까? 마찬가지로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농업이라고 불리는 식품 공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도시 부근 또는 교외 지역의 농민들이 자신의 농산물을 예약제로 판매한다. 이렇게 하면은 농민들은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에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고, 농사를 짓는 데 따르는 위험 부담을 그들의 농사로부터 이득을 얻게 될 지역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다. 위험 부담을 함께 나누는 대가로 예약자들은 몸에 좋고 신선한 야채, 과일, 허브, 그리고 때로는 꽃까지 잔뜩 들어있는 상자들을 매주 농장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CSA에 가입할 때에는 농민들이 어떤 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재배하는지 뿐만 아니라 CSA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대치까지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매주 그 상자들은 맛있는 GMO 프리 농산물로 채워진다. 미국에서는 도심이나 그 외의 다른 지역들에서 자연식품 시장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는 꽤 규모가 크다. 그러나 그러한 시장에서도 유기농 식품과 농약에 찌든 식품이 한데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성분 표시를 자세히 읽어보아야만 건강에 좋은 신성식품과 보존식품들을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방법들이 실패로 끝난다면 주위의 흔한 슈퍼마켓들을 직접 자극하는 방법도 좋다. 미국의 슈퍼마켓들은 대개 1% 안팎의 박한 이문을 보고 장사를 한다. 그래서 손님들을 끌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한다. 이런 슈퍼마켓들에서는 거의 모두가 고객이 구입한 물건값을 계산할 때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다. 레이저 스캐너. 이 스캐너들은 아침 식사용 시리얼의 가격 외에도 많은 것을 알려준다. 특히 스캐너는 슈퍼마켓 관리자에게 각 품목의 정확한 판매량을 계산해준다. 따라서 이 스캐너는 소비자들이 매일같이 투표를 해서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리버스 엔지니어링인 셈이다. 점점 더 많은 슈퍼마켓들이 유기농 제품을 들여놓고 있다. 유기농 토마토와 유기농 냉동 완두콩이 잘 팔리게 되면 슈퍼마켓들은 신속하게 새로운 주문을 넣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제가 시행되고 슈퍼마켓들이 GMO 프리 표시가 부착된 식품이 더 잘 팔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에 맞춰 주문량을 조절할 것이다. 설령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자연식품만을 판매하겠다고 서약한 상점을 찾기 위해 10분을 더 걸어가야 할지라도 그러한 노력은 2배의 보너스 효과를 가져다 준다. 우리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더불어 건강에 좋은 자연식품만을 판매하겠다고 서약하는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자유시장을 지지한다. 그건 좋다. 우리 또한 재정적인 영향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형성함으로써 자유시장을 우리에게 유리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약간의 수고를 더 들이고 조금 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식품을 구입할 때 우리는 구매력이라는 힘을 이용해 밭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똑똑하게 소비자들이 이 GMO를 거부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그것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전략 2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신이 먹을 것을 스스로 길러라. 자신이 먹을 것을 스스로 길러라. 텃밭 가꾸기는 세계 어디서나 인기 있는 여가 활동이다. 텃밭 가꾸기. 자기가 먹을 것을 모두 스스로 기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어서 혹은 기후 조건 때문에 직접 기를 수 있는 먹을거리가 제한된 곳에 살고 있지만, 주방 창가에 놓인 화분에 바질 몇 포기를 기르든 비상구 앞에 놓인 화분에 토마토 몇 포기를 기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르면서 산다. 이상주의적인 정원사 존 지번스가 보여주었듯이 손바닥만한 한 땅이라도 잘 가꾸기만 하면 많은 먹거리를 길러낼 수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들이 1년 내내 먹을거리를 기를 수 없겠지만 신선한 토마토, 알싸한 고추, 특이한 샐러드, 야채 정도는 길러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용한 전략은 식탁에 올리고는 쉽지만 가까운 곳에서 유기농으로 구할 수 없는 식품들을 길러보는 것이다. 이런 채소가 있다면 가장 먼저 텃밭에서 길러보자. 과일도 빼놓지 말자. 과일나무 중에는 크기가 작은 품종도 있고 놀랄 만큼 손이 거의 가지 않는 것들도 있다. 현대적인 계량종 과서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짧은 수확기에 한꺼번에 열매가 숙성되도록 조작되어 있지만 전통 품종이나 토종 과일 중에는 열매가 오랫동안 열려서 한 그루만 길러도 한 가족이 여러 달은 좋게 먹을 만큼의 과일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텃밭 가꾸기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의 교육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음식이란 슈퍼마켓에서 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미래의 소비자요, 유권자다. 아이들이 GMO나 공장에서 만들어진 다른 식품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부분적으로 어린 시절 자연세계와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봄날 따뜻한 흙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흙 속에 조그만 씨앗을 심고 몇 주 후에 갓 딴 완두콩의 고소함을 맛보았을 때 경험했던 생명의 기적들에 대한 기억들은 그 아이들에게 평생토록 남을 것이다. 욕심 없이 기른 작은 텃밭은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더 가치 있는 오락거리다. 아이들은 노동의 즐거움에 빠져들 수 있고 바로 자신의 손으로 기른 신선하고 건강한 야채와 과일을 먹으면서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탐스러운 GMO 기업들의 사탕발림 앞에 노출되어도 쉽게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텃밭 가꾸기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우리들만의 작은 씨앗 은행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먹을거리를 둘러싼 투쟁은 우리 모두를 살아있게 하는 기적의 생명 주머니인 씨앗을 위한 투쟁이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GMO는 반드시 단일 경작, 즉 매우 위험한 비자연적인 생물학적인 동일성이 필요하다. GMO 생산의 세계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조차 텃밭 주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씨앗의 종류가 상업적인 종묘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오와 주에 있는 씨앗을 나누는 사람들이 발표한 것처럼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는 종자들은 급격하게 멸종되고 있다. 100년 전에 흔하게 구입할 수 있었던 식용작물의 대다수가 지금은 사실상 멸종되어 버린 것이다. 이렇게 사라져버린 것들을 되살릴 희망조차 없다. 1981년 씨앗을 나누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모든 야채 씨앗의 종류를 목록화한 카탈로그들의 카탈로그를 간행하고 있다. 1999년 판 텃밭 종자 목록에는 7,313종의 야채 품종들이 800쪽 이상의 지면에 빼곡히 소개되어 있다. 좋은 소식은 한동안 종묘 회사들이 통합되거나 폐업하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종자들이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종묘 회사들이 생겨나는 추세여서 판매되는 새로운 야채 품종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종묘 회사가 망하든 말든 왜 텃밭 주인들이 신경을 쓸까? 그런 종묘 회사들이 200개가 넘는데도 말이다. 그 이유는 텃밭 종자 목록의 통계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판매용 야채 품목 종자의 50%가 단 하나의 기업에서 판매되고 있다. 만약에 그 기업의 문을 닫거나 또는 규모는 더 크지만은
열성은 덜한 기업에 흡수된다면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품종들은 빠른 속도로 멸종될 것이다. 1999년판 목록에서 1000가지 이상의 품종들이 누락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그 중에 일부가 이미 영원히 사라져 버렸음을 의미한다. 만약에 우리가 직접 기른 씨앗들을 저장한다면 씨앗 목록에서 누락되었던 야채 품종들도 빈 이유식병이나 꼼꼼한 텃밭 주인의 냉동 저장팩에 담겨 멸종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기르는 씨앗의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유전자 조작 씨앗을 대신할 다양하고 건강하며 풍부한 씨앗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식물의 씨앗을 저장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겨우내 씨앗을 잘 보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텃밭에서 가장 잘 자라고 자신의 입맛에도 가장 잘 맞는 야채의 씨앗을 저장할 수 있다. 시간이 더 지나면 각자 자신만의 그리고 각자의 필요에 맞는 변종들까지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인간과 식용작물 사이에 이어져 내려온 유서 깊은 파트너십이다. 우리가 저장하는 씨앗은 각자의 지역에서 잘 자라는 품종일 것이므로 우리는 이웃들에게 여분의 씨앗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배분에 대한 보답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자신의 씨앗을 널리 퍼뜨림으로써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개가 씨앗을 먹어버리거나 뜨거운 날씨에 물주는 일을 깜빡 잊어서 식물에 죽어버렸을 때 이웃에게 나누어진 씨앗이 살아있다면 수확이 끝난 뒤에 씨앗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씨앗 은행이다. 어떤 식물에 유난히 욕심이 생기거나 나누어받고 싶은 그리고 잘 보존하고 싶은 특별한 식물을 만났을 때에는 지역의 씨앗 저장 프로그램에 문의하거나 전국적인 씨앗 저장 단체에 가입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씨앗을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텃밭 주인들이 어떤 씨앗들을 기르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기 위해 씨앗을 사려 한다면 씨앗 안전 서약의 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한다. 이 서약은 GMO 반대 활동가들과 종묘 회사들의 소유자들이 함께 쓴 것이다. 농업과 씨앗은 우리의 삶의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안전하며 유전적으로 안정된 자원으로 이러한 기반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모든 농민들과 텃밭 주인들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우리는 유전자 조작 씨앗이거나 식물인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씨앗이나 식물을 판매하지는 않겠다고 서약합니다. 자연의 생식 방법을 벗어난 서로 다른 속과 개 사이의 기계적인 유전 물질 전이는 생물학적으로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도 위협적입니다. 우리는 유전자 조작 품종들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충분한 테스트를 거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조작 씨앗의 잠재적인 위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더욱 건강한 토양, 유전적으로 다양한 농업 생태 시스템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과 공동체를 향하는 농업의 발전을 지지합니다. 2001년 초 미국에서 발행되는 종작 카탈로그 중에서 10%의 이러한 서약이 실려 있었다. 이처럼 선구적인 기업들은 텃밭 주인들과의 거래로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